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에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일각에선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빠져나갑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새벽 4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 청장이 어제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경찰청에 출석해 각각 조사받은 뒤 10여 시간 만입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 2차례에 걸쳐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안전조치 차원에서 직접 지시했고,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전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를 해달라 하길래 제가 이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수뇌부 2명을 동시에 긴급 체포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번째 구속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 발생 7일 만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긴급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모든 책임은 내게 있고 장병들 선처를 부탁한다며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에 내란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했지만 주동자, 즉 수괴가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국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북한 매체가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심각한 통치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 퇴장한 내용까지 상세히 포함됐습니다. 노동신문은 기사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 촛불 집회 사진까지 지면에 실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물리력 행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당시 전화로 의결 정족수를 언급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추가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의 첫 통화 당시 부대 위치를 묻는 질문만 있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 통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곽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이 기억하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 시점은 새벽 0시 30분부터 40분 사이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계엄령 해제 요구한 의결이 20여 분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과의 반대와 자신의 판단이 일치해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전 병력들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 체포 시도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2분 만에 철회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계속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거부를 했고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포고령이 내려가니까 포고령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서울청에 제가 지시를 하고 처음에는 사실 제가 뭐 어떤 법률적 판단 이런 걸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조치라는 것이 우선 통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서 통제를 하게 됐고요. 지금 워낙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자신들의 수장을 전격 체포한 것도 사상 초유입니다. 이게 어제 새벽에 조사에서 뭐 김봉식 서울청장이라든지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긴급 체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된 거로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긴급 체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명의 경우에는 지난 계엄 당시에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 마포경찰서에서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2명이 다 한 10시간 정도씩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전격적으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경찰을 셀프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동안 한간에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긴급 체포로서 경찰은 어떠한 수사 의지를 제대로 드러냈다, 그렇게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내란 공범 혐의로 적시가 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제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검찰 조사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련자로서 이제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수사를 하는 건데 두 가지 루트입니다. 하나는 경찰, 하나는 군이거든요. 지금 군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이제 국회에 출석한 어떤 특전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수사상에 지금 뭐 조사를 일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받을 것이 예정돼 있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경찰 라인에서는 저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당시에 국회를 현장에서 지휘를 하던 국회 경찰 담당자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국회를 왜 당시에 통제를 했었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공범으로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었는데 결국 구속이 됐고요. 지금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를 했고 또 증거 인멸 우려 이런 점들을 짚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보이는 휴대폰을 변경한 것이 그동안 드러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 건의한 것, 그리고 계엄군 사령관들에게 국회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도록 지시한 이런 혐의인데요.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구속 사유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았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휴대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증거로서 보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용현 장관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법원에 출석은 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은 채 검사만 3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 발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후의 상황도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 판단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검찰청법 4조 1항의 1호 예. 나 항목과 나 다 항목이 이제 경찰에 관한 사건이거든요. 그밖에 어떤 이 범죄와 연관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 경찰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경찰청장과 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부 다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계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가 정치권에서는 예. 이 검찰이 과연 이 내란죄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여부 그래서 이 수사가 적법하냐 여부인데 어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에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검찰에서의 수사 이 부분이 적법한 수사로 일단은 전제가 돼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 강재남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향후 수사나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사라든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부하장병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라는 형태의 이야기도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어떤 양형 사유에 있어서 예. 자백을 한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원에 있어서 장량감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를 하고 있지만 이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하지는 않다라는 형태로 예.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후의 상황들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구속과 함께 이제 윤 대통령에 향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제 속도가 좀 나는 것 같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국방위 상임위에서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어제 저녁 정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그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우두머리, 수괴로서의 역할, 직접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곽정근 특전사령관과 여인영 국가방첩사령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충 이 군부대 라인에서의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진술이 받아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다음 바로 이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상위에 있는 대통령밖에는 없거든요. 그럼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탄핵 이번 주 주말에 예정돼 있는 예. 탄핵이 만약 가결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즉시 아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군 경찰 수장들의 구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여기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아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 이제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보면 예. 그분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증거의 인멸의 가능성, 특히나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 조지호 서울청장이라든지 예.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휴대폰을 이 조사를 앞두고 바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핸드폰 여부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있지만은 저는 발부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누구나 변호인 선임을 할 수가 있고요. 재판에 앞서서 또 피의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일 수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가서 법적으로 좀 다투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경찰에서 이미 다수의 고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참고인이 아닌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변호인을 지금 선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함께 했었던 변호사라든지 행정관 출신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형사 사건들도 있지만 나중에 별개로 탄핵이 소추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불가분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함께 볼 변호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뭐 출석 거부하면 강제 수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총리를 소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을 조사를 하게 될까요? 내란 공모 혐의 뭐 이런 걸까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엄법에 보면 이 계엄을 건의한 것이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건의를 하게끔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이 계엄법 절차에 의했을 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알았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 당일날 본인이 밝혔다시피 뭐 본인 모르고 국무회의 참석을 했는데 이 계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이냐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건 내란에 있어서 내란은 예비 음모죄도 처벌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이렇게 사전에 내란은 이런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알았다고 본다고 한다면 내란에 대한 예비 음모까지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계엄령 선포에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 어떤 주도적인 역할 또는 어떤 기능적 행위집이나 기능적으로 어느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수사가 철저하고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걸 두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으로서는 국무총리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무총리가 사고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을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에 함께 있었던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그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마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언제쯤 또 시작이 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과 뭐 경찰, 공수처가 뭐 내란 사태 피의자들 기소를 한다면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반 특검도 같이 진행을 한다는 게 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동시에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수사가 중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특검은 구성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뭐 임명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구성원들을 전부 다 구성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아무리 빨리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시간적으로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한 달 안에는 이 수사를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 수사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만 끝나는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머지 같이 기여를 했던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검찰에서 김영현 아마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 기일은 최장 20일 이후에는 무조건 기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일의 시간이 있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안에 조사가 된다. 그리고 만약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20일 안에는 아마 조사가 돼서 기소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출범하면서 아마 이 경찰과 검찰에서 있었던 수사 내용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격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 하야 이후 재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 일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는 주장이 나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두 가지 안을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월에 하야하고 4월 조기 대선을 치르거나 3월 하야 뒤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입니다. 계획대로면 최대 6개월까지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보다 빨리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공석으로 있는데 그 공석을 채우는 문제, 탄핵보다 더 빨리, 더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를 정해 대통령실과 논의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친윤계 일각에서는 하야안에 대해 차라리 탄핵이 낫다,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하는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주권부에서 어떠한 정권체의 창출 힘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역시 탄핵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전까지 대통령 하야 시점을 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차 표결 땐 불참 당론에 따라 투표자가 3명에 불과했는데 현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에 불참 당론을 거부하고 표결에 참여한 뒤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외에도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공개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1차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김예지 의원 외에도 자발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당내 의원은 최소 16명으로 확인됐고 표결 가능성을 열어둔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20명에 달합니다. 이번 주 중에 만약에 퇴진하지 않게 되면 토요일 날 저는 어쨌든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정부 정지를 시켜야 된다. 지난번처럼 마치 당론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표결 참석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친윤계 일각에서도 친한계가 거론하는 조기 하야보단 차라리 탄핵이 낫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 김진욱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괴뢰의 땅이 아비 교환이 됐다, 이렇게 대남 공세를 제기했는데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 아마 북한은 원래 그 남한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나 이런 걸 사실은 잘 보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내부적인 그 주민들의 동요, 그리고 그 정권에 대한 어떤 비토가 공론화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걸 공유하는 상황이 본인들한테도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보도한 거는 이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앞으로의 그런 여론의 추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북한 내부 주민들을 어떻게 선전선동할지에 대한 그런 플랜을 세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그 남한에도 결국에는 북한에서 보낸 간첩들이 있을 텐데 그 간첩들한테 보내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 안보 문제, 군사 문제, 국지전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그 보안 태세를 유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북한이 계엄 사태 이후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12.3 계엄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관심권 바깥으로 나가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도 사실은 좀 약간 좀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그걸 받기 위해서는 사실 남한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체제 안정성에 대한 선전선동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대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하야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 2차 탄핵이 올라왔을 때는 많은 의원들께서 참여하지 않겠냐 하는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저는 조기 퇴진, 이 조기 하야에 반대합니다. 지금 결국 2월 퇴진을 하느냐 3월 퇴진을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건데 결국 어제도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자 의원들이 자기 입장에 따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4월 대선, 5월 대선 이 대선 스케줄은 차라리 탄핵을 당해서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의 결과를 보자 이런 논의와 지금 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유리한 건가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훈 의원 또 정책위 의장이죠. 이분 또 바로 반대를 하고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하자 이런 지금 헌정사의 변동성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6공화국 헌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개헌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입장으로 정리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입장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정치력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하나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정치력, 그런 에너지 과연 그것이 아직 남아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여당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인 두 가지 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염두에 둔 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을 택한 게 낫다라는 입장이라는 게 대통령실 전원으로 아침 조간 보도로 좀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시면서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에서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네, 지금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은 일단 대통령이 완전히 일임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허약한 것이 아니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했던 것들이 당에서 당론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조기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또 그것은 탄핵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탄핵 부결로 당론이 정해지고요. 또 이번처럼 하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당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탄핵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갖고 있는 리더십이 너무 허약한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앞으로 당내에 상당한 어떤 이견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한동훈 리더십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개파 갈등 벌어지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친한계선 김태호 의원에게 힘을 싣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여당이 사분오열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한테 친한계가 힘을 싣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태호 의원이 친한계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밀려고 했던 분은 조경태 의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조경태 의원이 입 후보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친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내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일련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정 국면에서도 그게 강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윤이다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이분으로 이제 중진들 사이에서 추대 분위기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에 찬성하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으로 그 헌재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그 당연히 이 탄핵 국면이나 이런 그 법률적인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서 중진들이 힘을 모으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김태호 의원이 경쟁 후보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다시 친한계 쪽에 또는 한동훈 대표 쪽에 원내 상황이 더 유리하게 흘러간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다시 원내 지휘봉을 잡는 이 상황.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그 친윤계 의원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친윤계의 대표 핵심 친윤이라고 하시고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을 지금 원내 대표로 추대해야 된다. 중진들이 다수가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내에서 친한 친윤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어제 그 특검이 내란 그 특검이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상설 특검이요. 그 상설 특검이 통과됐는데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22분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친한계 의원들과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그 찬성표를 던졌고 거기에 제가 눈여겨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 친한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인사로 꼽히는 분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만큼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고 권성동 아마 지금 어제 반대표를 던진 분들이 아마 한 60분이 넘는 분들이 던졌는데 그분들이 거의 친한 윤계가 아니냐라고 평가한다면 이번에 뭐 내일 그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당내에서 친한 친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진로를 놓고 상당한 의견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지금 경랑송의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는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표결에 참가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결 들어갈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표결 지난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하고 있고 표결에 불참하는 게 지침이었기 때문에 따라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김상욱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10명 정도의 의원들도 찬성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번 2차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 주말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거는 그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친한계조차도 이게 탄핵 찬성, 그러니까 탄핵 가결의 앞장선 모습이 자기들한테 앞으로 그 미래 전도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셈법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친한계가 주장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그 하야입니다. 조기 퇴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에서 이렇게 탄핵 소추가 돼서 파면 결정이 날 경우에는 친한계의 그런 정치적인 미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탄핵을 하겠다라는 주장은 조기 퇴진 하야를 하라라는 주장이 그 안에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막상 투표장에 가면 과연 그거를 탄핵 가결을 할 거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10명이 그 표결에 참여를 찬성한다는, 표결 참여를 찬성한다는 그런 의원들인 건데 결국 그분들이 들어가서 물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 또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토요일 저녁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집단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따가운 질책을 하셨습니까? 아마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국민의힘에서 국정 안정 방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거의 당리당략 또는 정적인 셈법에 의해서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냐? 있습니다. 어제 김상우 의원과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지금 그런 분들이 김상우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탄핵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숫자만큼 있다. 저는 내일 이번 주 토요일 날 14일 날 있을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본회의장에 참여할 것이고요.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자유의지에 의한 표를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마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반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설 특검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22명이나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이분들 중에서도 이번 탄핵안에 찬성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탄핵을 가결했을 때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그 탄핵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히나 그 대선을 노리셨던 분들도 실제로 그 회복하지 못하고 낙마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그 22명의 찬성표라는 게 그게 탄핵에 그 바로 직결된다기보다는 조기 퇴진을 해달라, 하야를 해달라, 탄핵이라는 절차를 좀 우회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정도의 일단 위협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서 그걸 주동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장애가 생기는 거는 한동훈 대표 자신이 제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에 2016년도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경우가 다르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그 비상계엄이 위법적이어서 지금 내란죄 혐의 피의자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헌법 질서 속에서 바로 잡자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당내에서 배신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 들고 이번만큼은 국민들께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용기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의원들에게 국민들께서는 박수를 쳐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검토를 비롯해서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입니다. 이 고위공직자 줄 탄핵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 일상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그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야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지지율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앞으로 많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지지율 추이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저런 그 무분별한 탄핵 뭐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다시 또 그런 탄핵이냐의 문제, 하야의 문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상설 특검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 거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결국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해야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특검을 임명한다면 또 다른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런 논란이 불가피해 보여요. 아니죠. 지금 그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만 지금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국회에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같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에게 더 지탄받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옳다라고 보세요? 당연히 해야죠.
본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특검을 임명해서 이 상황에 권한을 대한 이인받은 다른 누군가가 임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전에 탄핵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특검 추천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14일 날 표결일까지 된다면 뭐 그 다른 분이 뭐 권한 대행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대표는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자신을 현실주의자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다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어요. 예, 탄핵이 가결이 되면 가장 정치적인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도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들이 동의를 해서 탄핵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정권 교체가 발생하고 그 정권 교체의 그 주자가 그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된다라는 거. 이러면 과연 그 탄핵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을 보수 내의 지지자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이 그 배신자 프레임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그 어떤 기회를 잡은 건 분명히 맞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제외시키는 그런 그 정치적인 이점에서 제외시키는 정치적인 수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언론 인터뷰에 과한 해석을 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김진욱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번 인터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정도의 인터뷰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붙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자꾸 이번 탄핵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이익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왜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가? 이 문제, 이 탄핵 국면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관심이 없구나.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멀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설가 한강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문학상 메달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문학상 수상은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의 쾌거인데요. 스웨덴 국왕이 직접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Dear Hangang,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 시상대에 오릅니다.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받고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고 참석자 1,500명은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니다. 스웨덴 할리먼의 종신위원인 소설가 엘렌 마소는 시상에 앞서 한강의 작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잔혹함과 상실을 이야기하고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문학상 수상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인데 이날 시상식에서도 유일한 여성 수상자였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상 시상식 복장 규정에 따라 바닥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시상식이 끝난 뒤 이어진 축하 연회에 참석해 문학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필연적으로 반대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는 다문화 학교 방문과 현지 번역가와의 대담 등을 끝으로 노벨상 관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제부 김자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벨상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노벨상은 스웨덴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지난해 인류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노벨은 유언에 물리학과 화학, 생리학, 문학 순서로 수상 분야를 명시했고 시상도 이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게 관례입니다. 네. 스웨덴 국왕이 직접 하는데요. 한강 작가도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으로부터 직접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상금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 약 14억 원입니다.
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저 블루 카펫을 밟았거든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의미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건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강 작가는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한국인이 문학상을 받은 건 1901년 이 상이 처음 수여된 이래 123년 만에 처음인데요. 노벨상을 상징하는 파란 카펫을 밟은 것도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시상식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스톡홀름 콘서트 홀이 아닌 오슬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국내 상황이 좀 어지럽지만 그래도 정말 국외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시상식이 열린 스톡홀름의 콘서트 홀 수상자들이 특별 대우를 여기서 받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시상식장에는 파란 카펫이 깔린 무대에 반원 모양으로 의자 9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 오른쪽 맨 앞쪽 빨간 의자에는 스웨덴 왕족이 앉았고 왼쪽 앞줄 빨간 의자에는 노벨상 수상자 11명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는 평소 스웨덴 왕족들이 콘서트홀을 방문하며 사용하는 왕족용 의자입니다. 스웨덴 왕가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해줬고 한강은 왼쪽에서 8번째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강 작가의 이름이 호명이 될 때 한국어로 불릴지 영어로 불릴지 여기 관심 두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아쉽지만 무산이 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한강 작가가 호명되고 수상하는 장면 먼저 보실까요? 네. Dear Hangang, may I now please ask you to step forward and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네, 시상식에서 문학상 시상자로 나선 스웨덴 할리먼 종신위원 엘렌 마손이 한강 작가를 영어로 호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손은 이 마지막 문장을 한국어로 할 예정이었고 한국어 번역까지 맡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발음이 너무 생소한 데다 연습해도 잘 안 됐던지 마지막에 영어로 하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장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질 수 있었는데 다소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네, 노벨 평화상 일본 단체가 이번에는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한강 작가의 이름이 거론이 됐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일본의 원폭 생존자 단체 니혼니 단큐가 받았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인 정원술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회장과 원폭 피해 2세인 이태재 한국 원폭 피해자 후손회 회장도 한복 차림으로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상 시상식을 맡은 위원장이 시상 연설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언급한 겁니다. 프리드네스 위원장은 한강 작가가 트라우마와 기억에 관한 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기억의 작업은 저항의 행위,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강 작가를 언급하며 평화상 수상자들이 원폭 피해를 증언해 핵무기가 사용돼서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한 겁니다. 네, 다른 부문의 시상에서도 우리 한강 작가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니 좀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라는 느낌이 저만 드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국제부 김자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K문학의 자랑이죠. 한강 작가가 지난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우리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여러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서점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초상화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역대 수상자들의 초상화 사이에 한강 작가의 모습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에도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의 캐리커처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할 일인데요. 또 국내에서도 재치 있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의 유명한 작품인 채식주의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마련된 행사인데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 행사는 말 그대로 채소를 나눔하는 건데요. 친환경 농법으로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채소를 나누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했습니다.
재치 있고 의미도 있는 행사 모습에 웃음이 절로 지어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정이었습니다.